그리고 2.4절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 속도, 분포,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연력학이라고 배우고 있는데 그 앞에 이 통계라는 말이 통계 연력학이라고 많이 지칭을 하거든요. 통계 연력학이라고 지칭했을 때 통계라고 하는 거는 한 개, 두 개의 샘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의 샘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큰 숫자의 샘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샘플을 이야기할 때 한 개 한 개를 따지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 한 개 한 개를 개별적으로 따지는 거는 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어떤 분포,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이 선거 같은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 이 동네 사람들의 몇십 프로는 어떤 당을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큰 그게 중요하지, 이 사람은 어디 지지하고 저 사람은 어디 지지하고 이런 미시적인 거에는 사실 또 큰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력학을 이야기할 때에도 분자 개개의 속도를 각각 이해하는 것보다 그 정도의 속도를 가진 분자가 몇 개 있느냐, 그냥 비율,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그런 개념을 중요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맥스웰 볼츠만 분포까지 우리가 식을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한번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속도를 c라고 할 때, 속력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스칼라 양, 방향성 없이 오로지 크기만 중요시하는 속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FC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4파이 C 제곱에 2파이 KBT, 그래서 뭐 이런 상수들이 많이 붙어 나와가지고 식이 굉장히 좀 거부감이 많이 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상수들은 다 정해진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변수에 어떻게 의존하느냐, 요거를 위주로 봐야겠죠. 결국에 이 식을 아주 러프하게 근사를 한다면은, 이 FC라고 하는 식을 러프하게 근사를 한다면은 속력의 제곱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생긴 그래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면은 제곱 함수랑 익스포넨셜 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속력에 따라서 그 해당 속력을 가지는 분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다시 더 예쁘게 그려볼까요? 처음에는 제곱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속도가 낮을 때에는 요 뒤에 텀, 익스포넨셜 텀이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기어가 없죠. 그래서 C 제곱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러지? 아직 생각이 안 나네. 이런 모양 뭐라 그러죠? 예? 이거 뭐라 그러지? 포물선. 그 말이 왜 이렇게 이 진짜 술을 그만 먹어야지. 술 먹으니까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막 특히 이거 당황스러울 때가 뭐 아내랑 이렇게 말싸움할 때 말이 생각이 안 나.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어버버거리면은 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고 있는 거라서 술 그만 먹어야지. 아무튼 포물선 따라 이렇게 올라가죠. 포물선 따라 올라가다가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이 지수함수가 더 빠르게 감소해가지고 그 C제곱이 증가하는 것보다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텀이 더 빨라져가지고 이렇게 뒷부분은 이런 형태를 따라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온도가 뭐 100켈빈일 때라고 해볼게요. 100켈빈일 때 최빈 속도,
영어로 치면 most probable 이런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자가 속해 있는 속도, 대부분의 분자가 어떤 속도를 가지느냐, most probable, 최빈 속도를 봐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CMP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거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이 함수 모양의 특징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맥스웰 속력 분포에 해당하는 함수를 속도로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을 찾으면은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CMP에 해당하는 지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100켈빈이면 사실 꽤 낮은 온도죠. 0도씨보다 낮은 한 영하 170도 정도의 굉장히 낮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분자들도 소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개 중에는 진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엄청 높은 온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서 이야기해 볼까요? 온도에 따라서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온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어가요. T1, T2, T3라고 할 때 T1보다는 T2, T2보다는 T3가 큰 이런 건데요. 그래서 분포를 다 보시면은 물론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최빈 속도, 이 맥시멈을 치는 부분의 값이 점점 빨라지긴 하죠. 대부분의 분자들의 속도가 더 빨라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린 녀석들이 온도가 T3까지 올렸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남아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아무리 높은 온도를 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느린 애들, 아무리 낮은 온도라도 굉장히 빠른 애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사실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못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꼭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봉우리의 높이 있죠. 최빈 속도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최빈 분자에 속하는 분자들의 비율은 이렇게 점점점 낮아지고,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요? 최빈 속도의 위치가 점점 빨라진다. 일반적으로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험적으로는 어떻게 확인할 거냐? 실험으로 정말 우리가 만든 이론이 맞는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림 2.5를 보시면 되고, 책이 없는 분들은 그냥 제가 그리는 그 조각한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제 보시면은 뭐 여기에 이렇게 오븐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뜨겁게 가열을 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직선 운동을 하는 분자들이 막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개 돌아가는 이런 디스크를 두는 거예요. 디스크를 둔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는 검출기를 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분자들, 해당 속도를 가지는 분자가 얼마나 있느냐를 카운트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분자는 무질서한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퍼지는 녀석들의 속도를 일일이 쫓아가면서 카운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질서한 운동을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질서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한쪽에서만 속도를 계속 측정을 해도 그게 사방팔방으로 다 그런 비슷한 속도를 가질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체가 여기에서부터 막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데 요쪽 방향으로의 속도만 측정하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10m/s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통계 연력학에서 배운 기본 가정이 뭐예요? 모든 분자들이 무질서한 직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다 측정 안 해봤지만 똑같은 속도 10m/s로 다 사방팔방 뻗어져 나가고 있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방향만 측정을 해봐도 된다. 그러면은 기체가 여기서 막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올 텐데 우리는 딱 여기 출발해가지고 여기를 출발해서 이 디스크를 지나서 이 검출기에 오는 요 방향의 속도만 측정을 해도 나머지 방향 다 알 수 있다. 그죠? 그럼 속도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여기 이제 그 디스크에 이렇게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색칠된 부분이 빵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이 이가 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약에 똑같은 위상으로 똑같은 위치에 빵꾸가 나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 통과, 요 지점에서 요 지점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만 여기 도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시차를 두고 얘들을 서로 이렇게 다르게 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지점에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들은 직선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딱 지나갈 때 빵꾸가 나 있는 부분이 해야지 우리가 딱 맞고 지나갈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돌아갔는데 얘가 도달했는 시점에 이미 디스크가 돌아가서 막혀 있다. 그러면 얘는 통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디스크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을 하면은 어떤 녀석들이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선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녀석들을 선별하고 싶다. 그럼 디스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첫 번째 여기 디스크를 통과한 애가 엄청 빠르게 오고 있는데 얘가 천천히 돌아가면 걔는 블락킹 돼서 못 지나가겠죠. 검출기까지 도달 못 하죠. 근데 얘가 엄청 빨리 오는데 디스크도 막 쉥쉥쉥 빨리 돌아가주면은 구멍 뚫린 데 맞춰서 지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에 서로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상대적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기체 분자의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여기 거리를 뭐 뒤로 두고 디스크가 돌아가는 속도 오메가 해가지고 이야기 실제로 할 수 있는데 학부 통계 연력학 수준에서 사실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저렇게 속도 분포가 혹은 속력 분포가 있는데 사실은 뭐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좀 더 맞죠. 지금 발음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담스러운데 이게 C 바거든요. C에다가 이렇게 그 위에다가 평균값을 의미하는 그 바를 얹으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속력의 평균값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속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들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계산하죠? 기대값.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저랑 이런 게임을 한다고 제가 제안을 했다고 쳐봅시다.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500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제가 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게임 해요 안 해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500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제가 1000원을 드려요. 그 게임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왜 해야 돼요? 왠지 모르겠지만 돈 1000원 준다고 하니까 그냥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내가 돈을 딸 수 있는 확률 2분의 1이죠. 거기에다가 내가 그때 얻을 수 있는 기대값 1000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잃을 수 있는 확률 2분의 1에 그때 마이너스 500원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얼마죠? 250원 이득인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평균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을 포함한 확률을 우리가 웨이트로 포함시켜준 확률 가중 평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기체 분자의 속력의 평균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뭐 요런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10m/s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20, 여기는 30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하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있을 때 그럼 10m, 20m, 30m 있으니까 이거 평균 속도는 20m/s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m/s 있는 애가 몇 개 있는지, 20m/s가 몇 개 있는지, 30m/s가 몇 개 있는지를 가중치를 곱해줘야 되죠. 그 부분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래서 기여를 곱해주면은 각각의 속도에다가 그 해당 뭐 C1이라고 해볼게요. C1이라고 하는 속도를 가진 녀석들의 비율이 F C1. 그죠? 그 다음에 C2라는 속도를 가지는 거 C2의 F C2. 아이고. 더하기 C3의 F C3 이렇게 쭉 다 더해주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간격을 굉장히 촘촘하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서메이션 시그마 기호가 뭘로 바뀌어요? 적분 기호로 바뀌게 되죠. 그래가지고 속도 C 곱하기 함수 FC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속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속력의 최소값은 0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속력의 최대값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에 가깝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녀석들도 있기 때문에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노트에는 적분하는 과정을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를 조금 더 참고해가지고 적분 과정을 유도를 해보셔도 되고, 나는 뭐 결과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파이 m분의 8RT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뭐 이거의 물리적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여기에서 이거 다시 쓰고 할까요? 이 C바, 그러니까 평균 속도, 이거 말이 이상하네. 그 평균 속도는 파이 m분의 8RT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변수는 사실 기체 분자의 분자량 m이랑 온도 T죠, 그죠? 나머지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분자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평균 속도 느려지고, 당연하겠죠.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질량이 가벼운 거는 훨씬 빠르게 움직일 테니까.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도 뭐 당연해 보이네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예제 2.1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연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도가 300켈빈일 때 산소 분자의 CMP, 최빈 속도,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평균 속력, 그 다음에 제곱 평균 근속도 RMS 이렇게 계산해 보라는 문제인데, 이게 뭐 사실은 전형적으로 그냥 식 알고 있으면은 대입해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쉽네 그러고 안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단위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CMP만 한번 같이 계산해 보면, 이게 우리가 식을 유도하는 과정만 쓰고 답을 안 써놓고 왔는데, CMP는 파이 m분의 루트 파이 m분의 2RT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질 때 값들을 쭉 대입을 해볼게요. 파이는 뭐 그냥 쓰면 되죠. 파이, 제가 노트에 또 파이를 빼먹었네. 파이는 뭐 3.14 머시기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산소 분자의 분자량을 써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뭐 R 기체 상수 R이 들어가고 온도가 들어갈 때
우리가 가능하면은 SI 단위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단위가 안 헷갈릴 겁니다. 그러면은 질량의 SI 단위는 g이 아니라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써주면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퍼 몰. 이런 거 몰까지 다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숫자 2 곱하기 기체 상수 R인데 8.3145 줄 per K per 몰.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시험할 때 제가 필요한 상수들은 다 드릴 거니까요. 이런 거 단위까지 다 드릴 거니까 보고 잘 쓰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300켈빈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00켈빈.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켈빈 날아가고 퍼몰 날아가면은 남는 숫자가 1.56 곱하기 10의 5승 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됩니다. 내가 단위 쓰는 연습을 잘 안 해보면은 이런 줄 퍼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단위가 나와가지고 저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당황할 수 있는데, 이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결국엔 요거 쓰고 할까요? 힘 F 곱하기 거리 S죠. 그럼 힘 F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거리 S 이렇게 되니까 이거 단위 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다 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미터의 제곱에 잠시만요. 미터 다 써볼까요? 헷갈리나 나도.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거리를 나타내는 거는 미터 이렇게 되겠죠.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SI 유닛으로 풀었으면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초의 2승의 역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다가 줄 부분에다가 집어넣고 나면은 남는 단위가 1.56 곱하기 10의 5승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숫자는 숫자대로 루트 빼내고 단위는 단위끼리 빼내면은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뭐 평균 속력이라든지 그 RMS 속력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맥스웰 볼츠만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네네, 질문해 주세요. CMP 계산할 때요? 없나? 기억이 안 나네. 없어요? 그러면 없는 게 맞죠. 여기 없군요. 네. 그러면 C바 할 때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래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유도를 해봐야지 그냥 대충 책에 있는 거 보고 뺏기면은 이렇게. 어디 또 틀린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그 제가 아무튼이란 말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었나요? 그래서 그 제 친구가 이거 한 번씩 제 영상 보는데 제발 아무튼이란 말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뭐 제가 맨날 그 영상 올리면 이제 제 친구도 구독하고 있으니까 그 오거든요. 그러면은 아무튼 점점점점 이렇게 막 카톡 보내요. 이게 말 쿠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5절로 가볼게요. 2.5절은 분자 충돌과 평균 자유 행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화학 반응의 세 가지 조건.
근데 항상 왜 제가 질문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전에 수업 말 내용도 못 알아듣고 있단 말 아니에요? 어떨까요?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반응물 효소? 아닙니다. 에너지? 그렇죠. 그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네, 제가 나머지 두 개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물질? 아, 뭐 그거는 반응물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너무 그렇게 당연한 거 말고 그냥 과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는데 여러분들 거의 다 저한테 일반화학 들으신 거 아니에요? 초성 이거 완전 MT 분위기네. 뭐 이런 거 기억나지 않나요? 뭐 그 분자들이 뭐 충돌 방향. 그 충돌 방향 그럼 활성화 에너지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그 충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충돌 방향,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세 개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왜 다 지난 학기에 들은 거를 마치 처음 듣는 표정으로 뭐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두 개의 분자가 충돌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한번 기술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2.5절에서는 충돌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충돌 빈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충돌 빈도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책의 그림 이거 몇 점 몇인지 모르겠는데 2.5절에 나오는 첫 번째 그림 있죠. 여기 운동하는 분자라고 해가지고 요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요런 그림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요 검은색 원통의 바깥에 있는 것들은 충돌하지 않고 그냥 요렇게 뭐 하여튼 그림을 제가 여러 개 그려 놓을게요. 요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색칠된 분자가 지나가면서 충돌할 분자와 충돌하지 않을 분자를 수학적으로 한번 기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체 분자를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기체 분자의 모양이 전부 제각각이죠. 뭐 산소 기체 같은 거는 아마 옆으로 좀 길쭉한 모양일 거고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에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 있을 텐데 문제를 굉장히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름이 d인 강체의 구라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그냥 당구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드스피어. 그걸로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럼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생기냐 하면은 여기 내가 관심이 있는 요 파란색 공이랑 파란색 공이 지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검은색 공들이 있잖아요. 그 검은색 공과 파란색 공의 예를 들어서 뭐 중심 사이의 거리가 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해볼게요. 이 거리 L이 D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요거 길이 더하기 요거 길이가 결국 반지름 2배 한 게 D니까 그죠? 반지름보다 크다 그러면은 둘 사이에는 공과 공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니까 충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비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공이 뒤에 있고 여기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D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공이 겹쳐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진행 방향으로 겹쳐져 있으니까 얘들은 지나가면은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충돌이라고 하는 거를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기체 분자들 사이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D보다 크냐 작냐 그걸로 그냥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은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파란색 공만 움직이고 얘만 움직일 수가 있고, 나머지 검은색 공 주변에 있는 모든 기체 분자들은 정지해 있는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파란색 공이 시간 t를 주었을 때 t라는 시간 동안 이 방향으로 이 진행 방향이 있잖아요. 기체 분자는 무질서한 직선 운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평균 속력 c바에 시간 t를 곱해준 것만큼 이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이동하는 통을 그려놨는데 요 거리가 결국 c바 t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있을까? 휩쓸고 지나가는 부피가 있을 텐데 그 부피의 밑넓이에 해당하는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요 빨간색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전부 이 파란색 공이랑 충돌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눈을 대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파란색 공이 이렇게 있고 빨간색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공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입자들, 이렇게 생긴 입자들 다 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얘는 치고 지나가고 얘도 스쳐 지나가고 얘는 안 스쳐 지나가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얘가 휩쓸고 지나가는 요 면적이 요 면적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전부 충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름이 D라고 했으니까 지름의 2배 지름이 요거의 반지름이 돼요. 말이 헷갈리네. 죄송해요. 이해하셨을 것 같긴 한데 요 빨간색 원의 반지름이 결국에는 요 안에 들어있는 구의 지름이 되죠. 좀 제가 너무 이상하게 설명했나요? 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게 D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딱 충돌할 수 있는 접해 있는 구를 생각하면은 요것도 D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관심이 있는 요 빨간색 요 반지름 요게 바로 요것도 D가 되죠. 그죠? 요게 2분의 D고 요게 2분의 D니까 그죠?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니까 아무튼 요렇게 돼가지고 요 면적이 파이 D 제곱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검은색 원통, 이 검은색 원통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데 원통 부피 V를 계산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C바 T 곱하기 이게 높이에 해당하고 면적에 해당하는 게 파이 D 제곱 이렇게 되죠. 부피 이렇게 쓰지 맙시다. 부피 쓰면 나중에 수밀도랑 좀 헷갈리겠네요. 원통의 부피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그 파란색 공이 시간 t만큼 움직였을 때 요런 검은색 원통만큼의 부피를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입자가 평균적으로 몇 개 있는지를 계산하려면은 이게 뭐 원통 부피라고 해볼게요. 원통 부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입자의 개수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수밀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죠. 주어진 부피 안에 몇 개의 입자가 들어있느냐, 수밀도.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충돌 빈도라는 걸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원통 부피 요만큼 t라는 시간에 이만큼 휩쓸고 지나가는데 그 안에는 기체 입자
내가 움직이는 파란색 공 말고 검은색 입자가 V분의 N개만큼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부피 안에 공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기체 입자가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계산하는 게 충돌 횟수를 카운트하는 거죠. 그죠? 이 부피 안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한 요 부피 안에 기체 분자가 몇 개나 들었느냐, 그걸 카운트하면은 몇 개의 기체와 충돌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알 수가 있고, 근데 충돌 빈도라고 하는 거는 초당 몇 번 충돌했느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t는 1이 돼버리겠죠. 그러면은 이 식을 다 곱해주면은 파이 d제곱 곱하기 c바 곱하기 v분의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한 개의 분자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지해 있을 때 이 녀석이 c바라고 하는 평균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수밀도가 v분의 n에 해당할 때 충돌이 초당 몇 번 일어나느냐를 계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가정한 것 중에 너무 러프하게, 너무 용감하게 한 가정이 있죠. 뭐예요? 하나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정지해 있다라는. 실제 기차 분자 운동론에 의하면 그럴 수 없죠.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모든 분자는 운동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 1과 분자 2 사이에 상대적인 속도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속도를 도입을 하면 어떻게, 그냥 식이 굉장히 단순한데 파이 d제곱 곱하기 루트 2 c바 곱하기 v분의 n으로 바뀝니다. 상대적인 속도를 도입하면은 그냥 루트 2만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그럼 왜 도대체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기체 입자가 두 개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C1, C2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중에, 이게 나중에가 아니라 그 맥스웰 볼츠만 분포 그려가지고 거기를 또 적분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좀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냥 루트 2라는 팩터가 필요하다, 상대적인 속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똑같은 입자들이 있을 때 걔네들끼리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떤 주어진 부피가 있을 때 거기 안에 단위 시간, 즉 1초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두 분자 간의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Z11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요거를 Z1이라고 하고요. 그 Z11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지금 이 Z1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하나의 녀석을 가지고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죠. 파란색이라고 하는 녀석이 움직이면서 얼마나 부딪히느냐.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충돌은 파란색만 움직여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뭐 녹색이라고 해볼게요. 이 녹색 녀석이 움직이면서도 충돌을 하고 있을 거고, 노란색 녀석이 움직이면서 충돌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전부 다 카운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죠? 모든 기체 분자들이 움직이면서 충돌할 수 있는 거를 다 카운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Z1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나머지 수밀도, 결국에는 각각의 녀석들이 움직이면서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입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곱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입자가 있고 B라는 입자라고 있다라고 하면은 A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B랑 충돌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번 충돌했다고 카운트하겠죠. 근데 문제는 B를 가지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할 때 A가 이렇게 움직여와서 충돌했으니까 또 한 번 충돌했다. 두 번 충돌했다고 카운트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A가 움직이면서 충돌은 한 번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면은 내가 다가갔다.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왔다. 결국에는 그냥 가까워졌다라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블 카운팅을 피하기 위해서 2분의 1을 해준다. 두 개 사이의 충돌이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만 피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2분의 루트 2 파이 d제곱 곱하기 c바 곱하기 v분의 n의 스퀘어. 왜냐하면 이 g1이라고 하는 식에 이미 v분의 n이라는 수밀도가 들어있는데 여기 g1에 이미 들어있는데 또 곱해줘야 되니까. 근데 수밀도가 이렇게 제곱 형태로 나타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약간 익숙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이런 걸 또 봤냐 하면은 반데르발스 방정식 이야기할 때 분자 간의 인력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개의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니까 두 개를 다룰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제곱항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고 그냥 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왜 배워야 되느냐, 이거 복잡하게 그냥 수학 모델 만들어 놓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화학 실험 같은 거를 할 때, 특히 만약에 내가 유기화학을 실험을 하는데 어떤 반응이 잘 일어나냐 못 일어나냐, 그리고 어떤 반응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빠르게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싶으면은 이 반응 속도를 알아야 되죠. 반응 속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충돌 빈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평균 자유 행로, 영어로는 mean free pass라고 해서 기호로는 람다라고 쓰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입자가 충돌하기 전에 얼마만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느냐, 결국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그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속력 c바, 평균 속력 c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그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은 모르지만 시간과 대응될 수 있는 한 가지 개념을 바로 위에서 이야기했죠. 충돌 빈도, 그죠? 만약에 10초에 한 번 충돌한다 그러면 얘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충돌할 때까지 10초 걸린다. 역수로 뒤집어주면은 시간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G1분의 1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G11이 아니라 G1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입자가 얼마만큼 돌아다닐 수 있느냐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입자가 얼마나 돌아다니다가 충돌 전까지 얼마나 돌아다니냐를 보는 거니까, 하나의 입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G1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식들 다 대입해보면은 루트 2 파이 d제곱 v분의 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 d제곱 v분의 n, 여기 v분의 n이라고 주어졌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또 바꿔 쓸 수 있죠. 그죠? 한 번만 요것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까요? PV는 nRT라고 하는 식에서 대문자 n이 없지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이 몰수 n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체 입자의 개수 n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 na,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NaRT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V도 있고 N도 있으니까 식의 모양을 정리를 해가지고 V분의 N은 어떻게 되죠? PNA 나누기 맞나요? R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V분의 N 수밀도 대신에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계산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예제 2.2 같은 것들은 좀 비교적 단순한 대입이니까 놔두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시나요? 여행 안 좋아하나요? 좋아해요? 인천에서 여행 가면 만약에 친구가 인천에 놀러 왔다 어디 데려가야 돼요? 안 데려 오지 마라 그래요? 어디로 가요? 월미도? 오이도는 시흥 아니에요? 경기도 아니에요? 인천 오면 어디 데려가야 될까요? 을왕리? 을왕리 해수욕장? 이게 저도 인천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인천 오면은 어디 데려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제가 이제 어제 출장으로 군산을 갔다 왔는데 군산 가본 사람? 군산 왜 가셨어요? 고향이에요? 그냥 놀러 갔어요? 네, 놀러 갔다 왔어요. 어디 갔었어요? 군산 가서? 저 사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에? 군대? 네. 물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저는 이제 아는 분이 거기 계셔가지고 출장 갔다 왔었는데 여기서 가니까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막 3시간 차 타면서 이제 졸다가 졸다가 옛날 같았으면은 막 이러다가 죽겠구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갔었는데 죽으면 안 된다 이제는 집에 나를 기다리는 아기가 있으니까 집에 살아 돌아가야 된다 이 생각하면서 갔는데 아무튼 군산에 가가지고 이제 막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산에 가니까 뭐 가기 전에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군산에 유명한 게 뭔가 찾아보니까 뭐 복성루 짬뽕집 그게 유명하고 이성당 들어봤죠? 이성당 빵집 그게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는 형한테 그럼 점심은 이성당 복성루 가서 먹자 이러니까 거기를 왜 가니? 그래가지고 거기 인터넷에 맛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군산 사람들 아무도 거기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주변 사람들은 실제로 거의 안 가고 그냥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거기보다 훨씬 더 이런 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꽤 많이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압력, 온도 했고 이번에는 충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자를 하드스피어, 강체구로 가정해가지고 얘가 초당 얼마나 몇 번의 횟수로 충돌하느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러면 압력 중에서 우리가 화학계가 대부분 열린 계로 실험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화학 실험이나 뭐 유교화학 실험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비커 뚜껑 다 열려 있잖아요. 비커 뚜껑, 삼각 플라스크 뚜껑 다 열려 가지고 대기압에 노출된 상태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하는 게 화학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력 중에서도 이 지구 중력장에 의해서 기체들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체 분자의 분포가 어떻게 대기압을 만드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 살고 있고 뭐 여기 어디쯤에 대한민국이 있을 거고 거기 위에 우리가 점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점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위에다가 사실은 이 기체가 이렇게 높이 한 10km까지 분포하고 있는 거죠. 분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무게를 다 어떻게 알아내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 기체가 우리에게 가하는 압력,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정말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밑동의 넓이가 밑면적이 A에 해당하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높이가 H, 그리고 요만큼의 아주 작은 요 높이를 DH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H 높이에 해당하는 요 지점에서의 압력이 P라고 했을 때, 압력이 그 DH만큼 높아지면, 높이가 DH만큼 높아지면은 압력도 아주 약간 변하겠죠. P에다가 DP만큼 변하게 되겠죠. 이런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DP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DP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압력의 아주 미소 변화량을 계산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압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면적분의 힘이죠. 근데 이 미소 압력을 계산하려면은 그만큼에 해당하는 작은 힘, 미소 힘을 우리가 DF로 써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필요해요. 왜죠? 기체는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희박해지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더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수록 점점 압력이 작아질 거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뭐야, 여기도 DA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A는 사실 상수예요, 그죠? 지금 이 높이가 어디든지 간에 이 DH,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H가 어디든지 간에 A라고 하는 값은 상수로 계속 똑같잖아요.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이런 변화량을 측정하는 D를 붙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쉽게 한 단계 더 풀어서 쓰면은 P라고 하는 것이 결국 F분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A는 상수니까 그냥 빠져나오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힘이 어떻게 되죠? 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중력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DMG.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를 다시 쓰면은 G라고 하는 거는 중력 가속도니까 그냥 빠져나오겠죠, 그죠? 고정된 값이니까 빠져나올 거고, A분의 dm. 결국에는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요 DH라고 하는 요 작은 원통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계산해 보면 되는데, 계산 어떻게 할 수 있죠? 질량 m을 우리가 부피를 계산할 수 있죠. 부피 밑면적 알고 높이 아니까 부피 곱하기 밀도 로로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피라고 하는 것이 A 곱하기 DH가 되겠죠. 그래서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로 G H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A는 분자에도 요게 지금 ADH가 여기
갈아치울 거니까 사실은 DH겠네요. 여기도 로지 DH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압력에 관련된 식을 지금 완전히 유도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 기체 밀도 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압력에 의존하는 함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런 식을 우리가 유도했을 때 뭐 이렇게 유도됐다. 무슨 말이냐면은 x랑 y가 독립적인 변수니까 독립적인 변수로 식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냥 끝이에요. 적분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걸로 끝나죠. 근데 지금의 형태는 뭐냐 하면은 dp는 마이너스 로지 dh 이렇게 쓰면은 얘가 사실은 독립적인 변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압력 P에 의존하는 그런 함수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써보면 우리가 당장 알 수가 있는데 PV는 nRT에서 이 n이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아까 전에는 숫자로 이야기했지만은 질량, 샘플의 질량과 몰 질량의 개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샘플의 질량 m 나누기 몰 질량 대문자 m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식의 모양을 요리조리 변경을 해주면 아마 이거 예전에 그 일반화학 때 했던 내용일 텐데 양변에 V를 나눠주고 뭐 어떻게 난리를 치면은 V분의 M이라고 하는 밀도 로는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냐 하면은 RT분의 PM 이런 식으로 식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럼 로라고 하는 값 대신에 이 RT분의 PM이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가지고 DP는 마이너스 RT분의 PMG DH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변수들끼리 묶어주고 나머지 RT분의 MG는 사실 전부 상수니까 그냥 한 변에 놔두고 그러면은 P분의 DP는 마이너스 RT분의 MG DH 그래서 이제는 적분 양변에 해주면 돼요. 양변에 적분을 해주면은 되는데 적분을 할 때는 양쪽의 구간을 똑같이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이를 지표면 0에서부터 특정 높이 h까지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h인데 h가 0인 지점에서 뭐 내가 h라고 하는 임의의 지점에서의 압력 p를 알고 싶다. 이러면은 압력도 역시 p0라고 하는 점에서 출발해서 똑같이 높이 h에 있는 압력 p까지 가야 돼요. 서로 대응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p0에서부터 p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좌변은 p분의 dp, 그냥 x분의 1 적분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ln p0분의 p가 나올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rt mg h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양변에 지수함수 씌우고 p0 값 넘기면은 p는 p0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mgh 나누기 rt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에너지에 관련된 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